실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항상 똑같이 일러스트 세계 명작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보물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다른 일러스트 세계 명작이랑 다르게 약간 이렇게 재질이 약간 좀 달라요. 다른 거는 이렇게 미끌미끌한 재질인데 이거는 빳빳한 책. 보물섬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벤부 여관의 선장. 벤부 여관은 이 주인공이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여관인데, 이 여관에 어떤 선장이 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선장이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굉장히 실화인 것처럼 이렇게 지도도 해놓고 굉장히 이 이야기에 조금 실화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에 이런 글을 써요. 트릴로니 씨, 리브지 의사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저에게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라고 권유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썼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벤부 여관에 한 늙은 선원이 묵었던 때부터 시작돼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선장이라고 해요. 그 오른쪽 얼굴에 흉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어쨌든 얼굴에 흉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딱 던져주면서 여기에서 며칠간 묵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벤부 여관에 묵게 돼요. 근데 그 여관에 그 사람이 항상 묵으면서 어떤 해적이 오면 나에게 꼭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어린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로 해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 해적은 검은 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검은 개는 지팡이를 탁탁탁 소리 내면서 찝고 다녀요. 그 지팡이를 찝고 다니는데 선장한테 말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선장과 이제 조금 다툼이 있으면서 그 검은 개가 선장에게 최후의 통첩을 하는데, 너는 10시 안에 죽게 될 거다 이러면서 사라졌는데, 그때 선장이 죽어요. 뇌출혈로. 그런데 이 선장이 굉장히 꽤 오랫동안 묵었기 때문에 여관의 방값이 굉장히 밀려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과 그 주인공 엄마는, 아버지는 이 선장이랑의 어떤 다툼 속에서 뇌출혈로 또 돌아가셨고요. 주인공과 주인공 엄마는 이 선장에게 밀린 방값을 위해서 선장의 짐을 뒤지게 돼요. 근데 선장이 상자에서 보니까 어떤 금은보화랑 지도가 나온 거죠. 이야기가 그때부터 좀 흥미진진해집니다. 검은 개가 지팡이를 집은 게 아니라 검은 개가 이 사람이랑 싸웠는데, 이 선장이 근데 그러니까 검은 개는 이
이 지팡이 집은 장님이 나오기 전에 이 선장을 공격하러 온 해적이었어요. 어쨌든 어떤 해적들이 이 선장을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선장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탁탁 짚고 오는 그 장님 그 탁탁 소리가 되게 무서워요. 이 사람 얘랑 이 주인공이랑 엄마가 이 선장의 짐을 뒤지고 있는데 그 장님 이 지팡이를 탁탁 찝으면서 와서 도망가거든요. 그때 굉장히 쫄깃합니다. 근데 그 장님이 여기 치안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마을을 지키는 그런 댄스 대장이라는 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서 말을 타고 오면서 이 장님을 말로 쳐 죽여요. 말로. 말이 이 장님을 짓밟아서 이 장님을 죽고요. 근데 이런 뇌출혈이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닥터 리브지 선생님이라고 닥터가 한 명 있는데 그 선생님이 조금 이 집안을 여러모로 돌봐주고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이 마을에서도 조금 박식한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치안관 겸 닥터여서 그래서 이런 선장의 서류들을 닥터 리브지 선생에게 찾아가요. 갖고서 서류도 갖고 이 리브지 선생님은 트릴로니 씨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트릴로니 씨는 원래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도 멋있고 거실에 책꽂이에 책들이 천장까지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도 아주 크고 체격도 건장한 사람이고요. 그 댄스 대장이 차렷자세로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을 이 두 사람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기름 보자기를 리브지 선생님께 드렸어요. 그 기름 보자기에 선장의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선장의 서류들을 보고 나서 리브지 선생님께서 해적 플린트를 아냐고 아시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트릴로지 씨가 플린트는 바다의 마왕 아닙니까? 어떤 배도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소문만 들으면 감히 출항을 못하지요. 이래요. 근데 기름 보자기 안에 플린트의 보물지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굉장히 부자인 트릴로지 씨가 정말 보물지도가 있다면 내가 배를 준비할 테니까 보물을 찾으러 가자. 그래서 기름 보자기의 실로 꿰맨 부분을 잘라냈는데 거기 밀봉된 편지에 노트가 나왔어요. 노트랑 밀봉된 편지를 보니까 노트 표지에는 빌리 본스의 재산 이렇게 써있고 안에는 20년에 걸쳐서 물건을 뺏은 날짜와 싸운 기록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밀봉된 편지에는 뜯어보니까 한 장의 섬 지도가 나왔어요. 위쪽에는 위도와 경도, 바닷물의 깊이, 항만과 항구의 이름 등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죠. 섬 가운데에는 망원경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곳에 붉은 잉크로 그린 십자가가 있었고 서남쪽의 십자가에는 붉은 글씨로 대부분의 보물이 이곳에 있음이라고 써 있었어요. 지도 뒷면에는 키 큰 나무 망원경산의 중턱 북북동에서 좀 더 북쪽으로 어쩌고저쩌고 60피트 나무로 60피트 무기는 북쪽 항구 간만 북면에 있음 정동 쪽에서 북으로 4분의 1 지점에 모래 언덕이 있음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위치에 대한. 그래서 이 세 명은 서로 비밀로 하자 이러고 준비를 해서 셋인지 둘인지 어쨌든 이들은 이제 떠나기로 해요. 다른 사람들에겐 절대 말하지 말자 하면서 몇 주일이 지난 어느 날 트릴로지 씨가 리브지 선생님한테 편지를 했어요.
배는 쉽게 구했다고 편지를 한 거예요. 이스파뇰라호라는 배를 쉽게 구했습니다. 오랜 친구 브랜들리 외에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보물을 찾아 나선다고 하니 열정적으로 지시를 해주었고요. 선원은 20명쯤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5, 6명밖에는 구할 수 없어서 처음엔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곧 해결했습니다. 내가 부두를 걷다가 우연히 술집 주인인 존 실버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별명이 외다리 실버로 한때 뱃사람이었는데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다는군요. 그는 다시 바다로 나가 옛 꿈을 이루고 싶다며 우리 배의 요리사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원들을 모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를 요리사로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용감한 선원들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속히 이리로 오십시오. 브랜들리는 만약 우리가 8월 말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배를 보내서 우리를 찾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선장의 이름은 스몰렛입니다. 나는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비밀로 하기로 했었는데 다 얘기하고 다닌 트릴로니 씨에 대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곧 여관으로 가서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트릴로니 씨네 하인 레드로스와 함께 브리스톨 항으로 갔습니다. 많은 바다를 향해 나가가는 많은 배들을 보면서 보물을 찾는 꿈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주인공과 트릴로니 씨, 리브지 선생님은 브리스톨의 여관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망원경을 간판으로 걸어둔 술집이야. 부두를 끼고 걸어가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게다. 이렇게 나오는데 망원경 집이 제목이잖아요. 이거 소제목.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관에 모였는데 거기서 트릴로니 씨의 분부가 있었어요. 주인공한테 존 실버한테 편지를 주라고 했어요. 근데 존 실버가 있는 집이 망원경 집이에요. 망원경 집에 갔더니 손님의 대부분이 선원들이었어요. 큰 소리로 굉장히 떠들고 있었죠. 그때 옆문에서 왼쪽 다리가 없는 사나이가 나왔는데 한눈에 그가 존 실버라는 것을 주인공은 알아챘습니다. 그는 겨드랑이에 목발을 끼고 있었으나 굉장히 놀라울 만큼 재빨랐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웃음이 넘쳐났어요. 주인공은 처음에는 의심을 해요. 존 실버가 죽은 선장이 자주 이야기하던 외다리 뱃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했어요. 근데 곧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존 실버는 선장과 검은개, 장님, 퓨 같은 해적들과 달리 조금도 무서운 데가 없었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존 실버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근데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손님이 밖으로 잽싸게 도망갔어요. 그를 보고 주인공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검은개였거든요. 그때 그 벤보 여관에서 묵었던 선장과 싸워서 그 선장이 잠깐 뇌출혈이 있었던 그 검은개. 그래서 저 사람이 해적 검은개니까 빨리 잡아라 이랬더니 존 실버가 그가 누구든 술값 내지 않고 저기 가버렸으니까 난 잡을 거야 이러고 쫓아나가요. 근데 검은개를 놓쳐요. 그러면서 트릴로니 씨에게 내가 해적이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실까 봐 오해하실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트릴로니 씨에게 방금 술집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트릴로니가 안타까워하면서 그건 그렇고 오늘 오후 4시 전에 배에 오를 거니까 준비하라고 말을 해요.
일단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떠있는 이스파뇰라호로 갔어요. 1등 항해사 에로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죠. 근데 검은 얼굴에 찢어진 눈 그리고 귀걸이를 달고 있었고 트릴로니 씨와 잘 통했어요. 그는. 그러나 선장 스몰렛은 조금 달랐대요.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솔직히 말해서 이번 항해와 선원들 그리고 1등 항해사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트릴로니 씨가 굉장히 화를 내자 리브지 선생님이 나섰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얘기합시다. 선장은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이러자 선장은 이번 항해는 보물을 찾는 위험한 일이기에 최대한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모두 알고 있으며 실버가 기르고 있는 앵무새까지도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보물지도에 붉은색 십자 표시의 보물이 묻혀 있다면서요. 게다가 보물섬의 위치는 경위도까지 정확했어요. 트릴로니 씨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는 절대로 말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자 리브지 선생님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선장이 먼저 무기와 탄약을 이곳 선실 밑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트릴로니 씨의 하인 3명은 옆방으로 옮기고 앞쪽의 선원실에서 자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야 혹시 일어날 반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배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만두겠습니다. 트릴로니 씨가 이렇게 얘기하자 좋소.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소. 하고 짐을 선장이 말한 대로 옮겨요. 그렇게 항해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에게는 첫 항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선원들은 바비큐, 존 실버의 별명이 바비큐인데 이봐 바비큐 노래 좀 불러봐. 그 옛날 노래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노래를 막 불러요. 관에는 죽은 사람이 15, 오오 게다가 럼주가 한 병이라네. 이런 되게 요상한 무서운 노래를 막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해요. 그렇게 보물섬으로 가는 여행이 시작됩니다. 근데 출항한 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에로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해요. 선원들을 지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몹시 치던 날 에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선장이 어느 누구 하나 놀라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선장은 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잘 됐어. 번거로운 놈이 바다로 빠져버렸으니 이러면서 넘겨요. 굉장히 냉정한 세계죠. 조타수는 주인공한테 실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버의 별명은 바비큐라고 했죠. 바비큐는 보통 사람이 아니란다. 공부도 많이 했고 사자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사자가 아니라 사자도 당해내지 못할 만큼 힘이 세단다. 선원들은 모두 실버를 굉장히 존경했고 그도 모두에게 친절했어요. 그가 갖고 다니는 앵무새가 있는데 앵무새 이름이 캡틴 플린트. 앵무새는 막 말도 하고 아마 200살은 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적선인 캡틴 잉글랜드호와 함께 세계의 바다를 돈 적도 있는 그런 앵무새래요. 주인공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실버처럼 이렇게 견문이 넓은 사람과 함께 일하게 돼서 좀 들떴던 거죠. 한편 트릴로니 씨는 선원들과 어울려서 자주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갑판 중앙에 사과를 가득 채운 큰 나무통을 놓아두고 실컷 먹으라고 했어요. 여전히 트릴로니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선장은 리브지 선생님한테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이렇게 선원들한테 잘해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결국 악마를 키우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만일 그 사과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죽었을 겁니다. 왜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어 갑판으로 올라가 사과를 꺼내려고 손을 뻗쳤어요. 하지만 잡히지 않아서 통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통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컴컴한 통 속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배와 함께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통에 기댔어요. 내가 막 나오려는데 실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냐, 선장은 내가 아니라 플린트였어. 난 단지 조타수였지. 내가 다리를 잃고 퓨가 눈을 다친 것도 바로 인도 총독호를 공격할 때였지. 결국 온통 피로 물든 플린트의 배는 금과 은을 가득 싣고 바닷속으로 침몰했어. 플린트는 가장 위대한 해적이야. 딕의 목소리 같았어요. 맞아. 플린트의 부하들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잔악한 선원들이었는데도 플린트 얘기만 나왔다 하면 모두 무서워했어. 그런데 플린트는 유난히 나를 두려워했지. 왜냐하면 그는 내가 다른 해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 다른 녀석들은 무식해서 술이나 마시고 돈을 흥청망청 써버렸지. 실버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퓨는 1년에 1200파운드를 써버렸어. 죽기 2년 전부터는 돈이 한 푼도 없었지. 그래서 거지 행세를 하는 등 온갖 지저분한 짓은 다 했어. 어떤 게 진짜 해적인지 알아? 나처럼 돈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신사로 대우받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짜 행세를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야. 내 나이도 벌써 50이야. 이번 항해에서 돈을 벌어 들어가면 국회의원이 될 계획이야. 실버, 나도 자네 편에 가담하겠네. 그때 한 사람이 또 오자 실버가 말했어요. 헨즈, 이 친구는 딕인데 우리 편이야. 잘됐어. 그런데 바비큐 언제 해치우는 거야? 난 그놈의 스몰레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헨즈, 정말 머리를 쓸 줄 모르는군. 좀 더 참아. 스몰렛이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댄단 말이야. 지금 보물지도는 트릴로니와 의사손에 있잖아. 그러니 내 계획대로 보물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물을 배에 싣고 돌아가는 길에 기회를 봐서 멋지게 해치우자고. 실버는 잠시 웅크리고 나서 다시 말했어요. 딕, 목이 마른데 사과 좀 먹을까? 나는 뛸 듯이 놀랐지만 다행히 헨즈가 말했어요. 목이 마를 땐 사과보다 술이 낫지 않겠어? 실버는 술창고의 열쇠를 딕에게 건네주었어요. 딕이 간 다음 헨즈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어요. 몇 사람 더 우리 편에 가담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두 사람의 이야기로 봐서 배에는 아직도 충성스러운 선원들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는 그들 세 사람이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통 속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머리를 들어보니 달이 솟아올라 돛대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육지다! 망을 보던 선원이 외쳤어요. 모두 갑판으로 내달리며 환성을 질렀어요. 나는 그 사이 통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뱃머리로 달려갔지요. 멀리 두 개의 작은 산이 보였고 그 뒤로 보이는 높은 산 꼭대기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어요. 선장이 말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저 섬에 가본 사람이 있는가? 존 실버가 대답했어요. 네, 내가 전에 화물선을 탔을 때 저 섬에서 물을 길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 옆의 작은 섬을 해곰섬이라 부르는데 해적의 기지였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는데 확인해보게. 그때 실버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러나 지도의 종이가 새 것인 걸로 봐서 지도는 원본이 아닌데다 십자 표시와 설명이 없었어요. 실버는 실망했을 텐데 태연히 말했어요. 바로 이 섬이 틀림없습니다. 마침내 나는 기회를 잡아 트릴로니 씨와 리브지 선생님 그리고 선장에게 내가 사과통 속에서 들었던 것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내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지요. 트릴로니 씨가 선장에게 말했어요. 스몰렛 선장, 당신 말이 옳았구려. 지금부터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소. 어찌됐든 우리는 섬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되돌아간다면 해적들은 곧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모른 채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공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적은 19명이나 되었고 우리는 고작 7명뿐이었지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과통 속에 어쩌다 들어가게 됐는데 주인공이 이런 거예요. 그 선장 말고 존 실버 그 사람이랑 헨즈 디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흑심을 품고 있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 배는 바닷길을 훤히 앓고 있는 실버의 안내로 거침없이 전진했어요. 드디어 배가 섬에 닿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골섬과 본섬 사이에 닻을 내렸지요. 숲은 아주 울창해 물가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섬은 실바람도 불지 않았고 온통 나무 썩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리브지 선생님은 코를 훌쩍거리며 얘기했어요. 이곳은 병에 걸리기 쉽겠어. 선원들의 태도는 점점 나빠져 갔어요.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명령도 듣지 않았어요. 드디어 해적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버만은 달랐어요. 그는 선원들을 꾸짖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며 일도 열심히 했어요. 아마 본색을 드러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선심에서 회의를 할 때 선장이 말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또 다른 명령을 내리면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을 잘 이용해서 그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게 누구지요? 트릴로니 씨가 물었어요. 물론 실버입니다. 그도 우리처럼 조급할 겁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어 선원들을 달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버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상륙하게 해야만 우리가 이 배를 거점으로 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의견을 모은 우리는 총알을 넣은 권총을 나누어 가졌어요. 선장은 트릴로니 씨의 새 하인인 헌터와 조이스 레드루스에게도 권총을 주었지요. 선장이 선원들에게 섬에 갔다 오는 것을 허락한다고 말하자 그들은 환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섬에 올라가면 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선장이 선실로 돌아간 다음 선원들은 실버가 마치 선장인 양 그의 지휘를 받으며 보트에 올라탔어요. 그러나 실버는 6명을 배에 남겨두었어요. 순간 나는 선장의 계획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섬에 갈 결심을 하고 보트로 올라탔어요. 나는 배에 남는 선원이 6명이니까 우리 편 6명이서 충분히 상대해내리라 생각한 것이에요. 이게 섬의 모습을 일러스트로 그린 그림입니다. 굉장히 음침하게 그렸어요.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다른 보트에 타고 있던 실버가 날카롭게 쳐다보았어요. 다행히 내가 탄 보트는 제일 먼저 섬에 닿았어요. 나는 얼른 보트에서 내려 숲 쪽으로 달렸어요. 이봐, 짐! 실버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는 숲속으로 뛰어들어 뒤도 안 돌아보고 힘껏 달렸어요. 잠시 후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 낯선 섬을 차분히 둘러봤어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이상 야릇한 나무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자 넓은 모래 벌판이 나타났어요. 벌판 너머에는 산이 있었는데 삐죽삐죽한 바위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새 한 마리가 꽈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어요. 그러자 잇따라 다른 새들도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나는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나무숲에 엎드려 기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는 틀림없이 실버의 목소리였어요. 톰, 자넨 좋은 친구야. 모두 자네를 위해서라네. 자, 내 말대로 우리 편에 가담하게. 실버,
난 자네가 세상 견문도 넓고 정직한 사람이라서 가난한 선원들인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왔네. 그런데 자네가 나쁜 일을 가담하다니. 지금도 늦지 않았네. 자네야말로 빨리 마음을 돌리게. 그때 멀리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비명소리에 다시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어요. 톰은 무서운 듯 몸을 떨었으나 실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괴상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틀림없이 앨런의 목소리야. 안 됐군. 톰은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실버를 노려보았어요. 이봐, 짐. 실버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나는 숲속으로 뛰어들어 뒤도 안 돌아보고 힘껏 달렸어요. 잠시 후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그 낯선 섬을 차분히 둘러봤어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이상 야릇한 나무들이 서 있는 곳을 지나자 넓은 모래 벌판이 나타났어요. 벌판 너머는 산이 있었는데 삐죽삐죽한 바위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새 한 마리가 꽈 소리를 내며 날아올랐어요. 그러자 잇따라 다른 새들도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나는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나무숲에 엎드려 기었어요. 이윽고 두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는 틀림없이 실버의 목소리였어요. 톰, 자넨 좋은 친구야. 모두 자네를 위해서라네. 자, 내 말대로 우리 편에 가담하게. 실버, 난 자네가 세상 견문도 넓고 정직한 사람이라서 가난한 선원들인 우리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왔어. 그런데 자네가 나쁜 일에 가담하다니. 지금도 늦지 않았네. 자네야말로 빨리 마음을 돌리게. 그때 멀리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비명소리에 다시 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어요. 톰은 무서운 듯 몸을 떨었으나 실버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괴상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틀림없이 앨런의 목소리야. 안 됐군. 톰은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으로 실버를 노려보았어요. 오 하나님, 훌륭한 앨런의 영혼을 고이 잠들게 해주소서. 실버, 이제 자네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닐세. 자네가 앨런을 죽이라고 시켰겠지? 나도 죽이게. 난 자네에게 도전할 생각이니까. 말을 마친 톰은 몸을 돌려 해변을 향해 걸었어요. 그러자 실버는 한 손으로 옆의 나뭇가지를 잡더니 고함을 지르며 목발을 집어 던졌어요. 목발 끝이 톰을 목덜미 아래를 때렸어요. 톰은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졌어요. 외다리인 실버는 목발이 없는데도 재빨리 뛰어가 톰을 덮치더니 칼로 톰의 등을 마구 찔렀어요. 실버의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내가 숨어있는 곳까지 똑똑히 들렸어요. 나는 너무 무서워 눈앞이 가물가물하고 귀가 먹먹해졌어요. 내가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 실버는 벌써 목발을 겨드랑이에 끼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풀밭에는 톰의 시체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실버는 호주머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힘껏 불었어요. 한 패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조용히 숲속을 나와 앞을 향해 힘껏 달렸어요. 정신없이 달린 끝에 나는 작은 언덕을 기슭에 이르렀어요. 돌이 많고 가파른 비탈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쪽에서 몇 개의 돌이 우르르 굴러 떨어졌어요. 그쪽을 쳐다본 순간 뭔가가 재빠르게 숲속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그것이 곰인지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으나 시커멓고 털투성이어서 괴물처럼 보였어요. 나는 겁이 더럭 나서 바다 쪽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알 수 없는 괴물에 비하면 실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괴물은 재빨리 다시 나타나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득 내게 권총이 있는 것이 생각나 얼른 꺼내들자 괴물은 양손을 모으고 말했어요. 나는 벤이라고 하는데 3년 전 배에서 추방되어 이 섬에서 혼자 살아왔지. 넌 이름이 뭐니? 그 사람의 얼굴은 검었지만 눈은 파랬어요.
추방은 해적들을 무서운 형벌로 아무도 없는 섬에 혼자 남겨두는 것이었죠. 짐이에요. 짐 호킨스. 짐, 이래봬도 난 부자란다. 네가 타고 온 게 플린트의 배는 아니겠지? 아니요, 플린트는 죽었어요. 하지만 저쪽에 플린트 부하들이 많이 있어요. 외다리 사나이도 있니? 네, 실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의 일을 벤에게 들려주었어요. 벤도 그의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죠. 벤은 플린트의 부하였대요. 플린트는 해적 6명을 데리고 이 섬에 와서 보물을 숨긴 후 혼자만 배로 돌아왔다고 해요. 보물 숨긴 곳을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모두 죽인 것이죠. 배는 3년 전 다른 배를 타고 이 부근을 지나다가 보물을 찾으러 상륙했는데 12일 동안이나 찾아도 보물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난 해적들이 벤을 버려두고 갔다는군요. 나도 너희 편이 되마. 흰 바위 밑에 내가 만든 보트를 숨겨뒀는데 쓸모 있을 거야. 그때 대포 소리가 났어요. 아직 해질녘도 아니었으므로 배로 돌아오라는 신호는 아니었어요. 얼마 후 나는 숲을 위로 영국 국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실버가 섬으로 간 뒤 이내 짐 호킨스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여기부터 이야기는 리브지 선생님의 시점입니다. 나는 짐이 걱정되어 헌터와 둘이서 보트를 타고 섬으로 떠났다. 섬에 닿은 우리는 지도에 표시된 요새를 발견했다. 요새는 통나무 집으로 아주 튼튼히 지어져 있었으며 부근에는 맑은 물을 뿜어내는 샘이 있었다. 그때 어디에선가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우리는 짐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보트를 타고 서둘러 배로 되돌아와 선장과 의논했다. 우선 레드루스에게 4자루의 총을 주어 선실과 갑판 사이의 계단을 지키게 하고 헌터를 배 뒤쪽으로 보냈다. 나와 조이스는 무기와 음식, 약상자를 보트에 옮겨 실었다. 그동안 선장과 트릴로니 씨는 갑판으로 가 6명의 선원들에게 말했다. 핸즈, 우리는 총을 가지고 있어. 만약 섬으로 신호를 보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놀란 선원들이 선실로 뛰어들어가 선장이 소리쳤다. 꼼짝 마, 나오면 쏜다. 우리는 보트에 물건을 가득 옮겨 싣고 섬을 향해 노를 저었다. 섬에 닿은 후 조이스와 헌터가 망을 보고 나는 물건들을 통나무 요새로 옮겼다. 그리고 서둘러 다시 배로 돌아와 나머지 물건을 배에 실었다. 옮길 수 없는 무기는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다. 레드루스가 재빠르게 보트에 올라탔다. 그때 선장이 소리쳤다. 그레이, 네가 선량한 선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지금 빨리 나를 따라와. 잠시 후 칼부림 소리가 나더니 한쪽 뺨에 칼을 맞은 그레이가 달려왔다. 선장과 그레이는 서둘러 보트에 올라탔다. 우리는 앞을 향해 힘껏 노를 저었다. 그러나 작은 보트는 어른 5명과 많은 짐 때문에 몹시 흔들렸고 보트 가장자리까지 물이 찼다. 그때 갑자기 선장이 외쳤다. 대포다. 배에서는 해적 5명이 바삐 대포의 덮개를 벗기고 있었다. 그레이가 소리쳤다. 핸즈는 플린트의 보수였어요. 선장이 급히 물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총을 잘 쏩니까? 트릴로니 씨지요. 트릴로니 씨, 저 핸즈를 쏘아주십시오. 트릴로니가 천천히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핸즈가 허리를 굽히는 바람에 그 뒤에 있는 자가 맞았다. 비명이 울려 퍼지자 섬에 있는 해적들이 소리를 지르며 보트에 올라탔다. 이쪽으로 오는 보트는 한 척뿐이요. 다른 해적들은 섬에서 우리를 막을 모양이요. 내가 걱정스러운 듯 말하자 선장이 말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대포요. 트릴로니 씨, 저들이 대포를 쏘려고 하면 알려주세요. 그때 우리가 바로 배를 멈춰야 맞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바로 그때 배 위에 대포가 발사되었다. 다행히 포탄은 우리를 지나쳐 떨어졌지만 포탄이 일으킨 거센 물살에 보트가 가라앉아 버렸다. 하지만 물이 가슴 깊이밖에 되지 않아 걸어서 섬으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물건들이 모두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고 총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겨우 2자루뿐이었다. 우리는 급히 섬으로 올라가서 통나무 요새를 향해 나아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적들 소리가 가까이 들렸다. 곧 그들이 달려오며 나뭇가지가 꺾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선장을 불러 총을 트릴로니 씨에게 주라고 했다. 그리고 그레이에게 내가 차고 있던 칼을 주었다. 우리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자 앞쪽에 요새의 울타리가 보였다. 그와 거의 동시에 앤더슨이 7명의 해적을 거느리고 다가왔다. 나와 트릴로니 씨는 곧바로 총을 쏘았고 통나무 요새에 있던 헌터와 레드로스도 그들을 향해 총을 쐈다. 이내 적 1명이 쓰러지고 나머지 해적들은 숲으로 도망쳤다. 우리는 다시 총알을 잰 뒤 총에 맞아 쓰러진 사나이를 살펴보았다.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날아온 총알이 내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그와 동시에 레드로스가 쓰러졌다. 트릴로니와 나는 숲을 향해 계속 총을 쐈으나 총알만 낭비할 뿐이었다. 우리는 레드로스를 통나무 요새까지 부축해 갔다. 트릴로니는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울면서 레드로스의 손을 꼭 잡았다. 나를 용서해 줘. 주인님, 왜 그런 말을... 그는 헐떡이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선장은 주머니에서 영국 국기와 성경, 만년필, 일기 등 많은 것을 꺼냈다. 국기 하나는 레드루스를 덮었고 또 하나는 통나무집 지붕 꼭대기에 세웠다. 선장은 나에게 물었다. 리브지 선생, 구조선은 언제쯤 옵니까? 우리가 8월 말이 되어도 돌아가지 않으면 브랜들리가 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닥에 가라앉은 물건들이 아깝군요. 탄약은 충분하지만 양식은 너무 적습니다. 그때 쾅 하는 포성과 함께 배에서 발사된 포탄이 바람을 일으키며 요새 위를 날아가 뒤쪽의 숲속에 떨어졌다. 트릴로니는 포격을 피하기 위해 국기를 내리자고 했으나 모두 반대하였다. 깃발은 선원들의 기상을 드높이고 적에게 배짱을 보여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배에서 대포를 쏘는 것으로 보아 숲에는 해적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 틈에 아까 바다에 빠진 짐을 가져와야겠습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그레이와 헌터가 요새를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헛수고였다. 해적들이 먼저 우리의 물건을 옮겨갔던 것이었다.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나서 문 쪽으로 걸어가자 짐이 요새의 울타리를 넘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짐의 이야기입니다. 벤이 영국 국기를 보고 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짐, 저건 너의 편이 요새를 차지한 게 틀림없어. 실버라면 해적길에 달았을 거야. 좋아요, 그럼 빨리 가요. 안 돼. 먼저 내 친구들을 만나 약속을 받아야겠어. 나를 만나려면 해가 지기 전에 나와 마주친 산기슭으로 오라고 해. 손에는 백기를 들고 반드시 혼자 와야 한다. 그때 요란한 대포 소리가 나고 포탄이 바로 옆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 뒤로도 줄곧 대포 소리가 섬을 뒤흔들었죠. 대포 소리가 뜸해진 뒤에도 나는 곧장 요새로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 해변을 따라 나아갔어요. 이스파뇰라 호에는 해적기가 걸려 있었어요. 나는 폭격이 멈추자 요새로 기어들어갔어요. 모두들 나를 반겼죠. 선장은 우리를 여러 조로 나눠 부초를 서게 했어요. 바람과 모래가 통나무 틈새로 날아들어서 우리를 몹시 괴롭혔어요. 저녁을 먹기 전에 우리는 레드루스를 묻었어요. 그러고는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어요. 해적은 처음에는 19명이었는데 지금은 15명으로 줄었고 그중 2명은 부상을 입었어요. 해적들은 술을 마시고 고래고래 떠들다가 밤이 깊어지면 조용해졌어요. 리브지 선생님의 말로는 그들이 모래벌판에서 자기 때문에 반 정도는 말라리아에 걸릴 거라고 했어요. 나는 몹시 지쳐 있었으므로 아침까지 곤히 잤어요. 아침에 누군가가 외쳤어요. 백기다. 실버예요. 요새의 울타리 밖에 실버와 백기를 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더 이상 오지 마. 오면 쏜다. 선장이 소리쳤죠. 쏘지 마시오. 싸움을 중지합시다. 실버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백기를 든 사람이 말했어요. 실버 선장이 협상하러 오셨다. 실버가 선장이라고? 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 당신들이 배를 버렸기 때문에 선원들이 나를 선장으로 뽑았어. 실버는 배를 버렸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또한 실버는 지난밤 우리가 해적 한 명을 몰래 해치웠다고 비난했어요. 나는 벤이 한 일이란 걸 알아차렸죠. 실버가 말한談判 조건은 우리가 보물지도를 넘겨주면 공격을 중지하고 보물을 배에 실은 후 우리와 함께 배로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타지 않겠다면 식량을 남겨두고 돌아가서 다른 배를 보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선장은 실버에게 욕을 퍼부으며 빨리 사라지라고 했어요. 실버는 떠나면서 말했어요. 1시간 내로 이 낡아빠진 통나무집을 부숴버리겠어. 실버가 돌아간 후 선장은 우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리브지 선생은 문, 헌터는 동쪽, 조이스는 서, 트릴로니와 그레이는 북, 짐과 나는 총을 못 쏘니 탄화를 바꾸는 것을 돕겠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울타리 밖에서 총소리가 났어요. 동시에 죽여라 하는 소리와 함께 해적들이 북쪽에서 공격해 왔어요. 울타리를 기어오르는 해적을 총을 쏘아 떨어뜨렸죠. 다른 쪽 울타리에서 해적들이 미친 듯이 몰려왔어요.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렇게 오두막집은. 그때 리브지 선생이 해적 한 명을 뒤쫓고 있었어요. 그리고 짐 호킨스는 짐은 주인공이죠. 주인공은 선장의 명령대로 통나무집을 돌고 있었는데 앤더슨이랑 얼굴을 마주쳐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다시 언덕 위로 올라왔을 때 다행히도 그레이가 앤더슨을 찔른 뒤였어요. 그렇게 마침 해적들이 숲속으로 모두 도망을 갔고 5명이 죽어 있었죠. 그렇지만 짐의 편에도 희생자가 있었어요. 헌터는 기절했는데 깨어날 것 같지가 않았고 조이스는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그리고 선장이 상처를 입었죠. 그치만 선장이 격려를 해줬어요. 적은 9명, 우리는 5명. 그리고 그날 밤 적은 9명이 아니라 8명으로 줄었어요. 왜냐하면 트릴로니가 배를 향해 쓴 총에 맞은 해적이 그날 밤 죽었기 때문이죠. 물론 짐의 팀에서는 알지 못했고요. 해적들은 더 이상 안 왔고 헌터는 결국 죽었어요. 선장도 부상이 매우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리브지 선생님은 선장에게 몇 주 동안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트릴로니와 뭔가를 상의하더니 무기와 지도를 갖고 요새를 나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벤을 만나러 간 거였어요. 요새 안이 굉장히 덥고 지루했기 때문에 짐은 밖으로 나갈 결심을 하고 권총이랑 빵을 갖고 몰래 나왔어요.
그때 벤이 말한 흰 바위에 숲속 도착을 했어요. 숲속을 기듯이 가서. 근데 날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었고 흰 바위 밑에 작은 천막이 있었는데 거기 벤의 보트가 숨어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주인공이 딱 생각을 한 게 이 보트를 타고 가서 이스파뇰라호의 닷줄을 끊어서 바람을 타고 이스파뇰라호가 이렇게 기슭을 떠나는 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장이 맥을 못 추게 그 실버가 이제 해적들이 맥을 못 추게 되겠죠. 배가 없으니까 요새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생각에 보트를 바다에 띄웠어요. 근데 노를 저어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도 다행히 바람이 불어서 이스파뇰라호 가까이 갔어요. 근데 아시죠? 팽팽한 닷줄을 끊으면 닷줄이 탕 하고 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발생돼요. 그때 이제 주인공이 탄 작은 보트가 튕겨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큰 바람이 불어서 배의 몸체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밧줄이 느슨해졌어요. 이때다 싶어서 주인공은 칼을 딱 꺼내서 밧줄을 잘랐죠. 배 안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들렸고요. 이제 배의 닷줄을 끊고 주인공은 보트가 뒤집힐까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가려고 하는데 배 끝에 한 가닥 밧줄을 보고 호기심이 너무 생겨서 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린 탓에 그 밧줄을 잡고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밧줄에 매달려서 선실 안을 보니까 이렇게 배가 떠내려 가는데도 해적들이 이렇게 잠잠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목을 조르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빨리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자기 보트를 타고 섬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섬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날이 밝고 있고 보물섬 남서쪽 끝에서 이제 섬 남서쪽에서 이렇게 포류를 하고 있는데 이스파뇰라호가 바람을 타고 돌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찾아올 좀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다시 이스파뇰라호 쪽으로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보트가 파도에 실려서 높이 치솟았고 배는 반대로 파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깡충 뛰면서 한 손으로 뱃머리를 탁 잡고 한 발을 돛의 줄에 걸었어요. 밑에서는 이제 보트가 배에 탕 부딪히면서 뒤집히고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죠. 이렇게 간신히 구사일생을 한 주인공은 배로 올라갔는데 갑판에 빨간 두건을 쓴 사람이 십자가 모양으로 바닥에 벌렁 나자빠져 있었는데 그리고 헨즈는 비스듬히 난간에 기대서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쭉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검은 얼굴이 흰 양초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보니까 그 둘이 시체였던 거죠. 갑판에는 핏자국이 선명했고요. 그렇게 헨즈가 신음소리를 냈고 보니까 헨즈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헨즈씨 내가 왔어요 이러니까 헨즈가 브랜디를
브랜디 한 병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에게 주고 빵이랑 치즈를 먹였어요. 부상이 심하냐고 물어보니까 의사만 있으면 금방 회복될 것 같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제 짐이 제가 이 배의 선장이니까 이제부터 해적기는 내리겠다고 하고 해적기를 내려서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운전하는 걸 가르쳐 주기로 하고 헨즈한테 운전하는 걸 가르쳐 주면 내가 먹을 거랑 마실 걸 주고 상처를 천으로 감싸준다 이렇게 협상을 해서 배를 북쪽으로 돌려요. 근데 갑자기 헨즈가 포도주를 갖다 달라고 브랜디는 너무 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수상한 거예요. 그런데 눈치 못 챈 척 하면서 그래요 찾아볼게요 이러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재빨리 신발을 벗고 아래층 복도로 달려서 앞쪽 층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몰래 보니까 헨즈가 칼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고 모르는 척 하면서 같이 섬을 향해 북쪽으로 가요. 가다가 도착을 하고 헨즈가 이제 칼을 꺼냈을 때 짐도 총을 꺼내서 헨즈를 쏩니다. 사투 끝에 헨즈가 죽게 되고 짐은 부상을 입어요. 짐은 이제 통나무 집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갔더니 그래서 살펴보니까 큰 장작이 불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왜냐면 선장은 땡나무를 아끼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활활 태우고 있는 걸 보니까 쎄해서 몰래 이렇게 들어갔더니 실버의 앵무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미 사람들한테 포위를 딱 당한 거예요. 그때 실버가 짐 나는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었다. 선장과 그들은 네가 혼자 이렇게 나온 걸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편에 그냥 들어와라 이래요. 근데 실버의 말을 듣고 아직 그래도 모두 살아있구나 느끼면서 짐은 이제 안심을 하는 거죠, 되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선택하기 전에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지, 동료들은 어디 갔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 이래요. 근데 실버가 말하기를 어제 아침에 리브지 선생이 백기를 들고 와서 실버 당신 배신당했다. 배가 없어졌다. 이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주고 실버가 이 통나무 집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리브지 선생을 좀 모함해요. 짐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 사라졌다. 귀찮아 죽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럴 리가 없겠죠. 어쨌든 실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사실 나도 몇 가지 얘기할 게 있다. 이러면서 약간 도발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해적이라는 걸 알아낸 것도 나고 배의 닷줄을 끄는 것도 나다. 그리고 배는 내가 안전한 데 숨겨놨는데 내 말을 들으면 당신들이 돌아가서 심판을 받을 때 교수형을 면하게 해주겠다. 자, 어떻게 할래?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해적들이 흥분해서 쟤를 죽여버리자고 막 그래요.
근데 실버가 야, 내가 짐을 좋아하는데 짐은 너희들보다 강하다. 짐 건드리지 마.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리면 나한테 도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모든 해적들이 이제 다 나가고 실버랑 짐만 남아요. 그러니까 실버가 딱 얘기해요. 짐, 저 멍청이들이 너를 해치려고 해. 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도와줘. 이러는데 짐은 실버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좋아. 그럼 지금 배는 네 손에 있고 안전한 곳에 있겠지. 근데 헨지랑 또 한 녀석은 이미 죽었겠지? 그런데 짐, 리브지 선생은 왜 나에게 보물지도를 주었을까? 라고 해요. 그때 이제 해적들이 들어와서 실버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 녀석을 감싸주고 적들을 그냥 풀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꼬마를 왜 죽이지 않냐. 무슨 꿍꿍이냐. 그러니까 실버가 너네들이 내 계획대로만 했으면 지금쯤 배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보물이나 세고 있었을 텐데 근데 너네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이 일을 되게 그르쳤다. 이 아이를 인질로 잡고 그렇게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죽이면 무슨 이득이 있냐 우리한테. 그리고 너희들 멍청이다. 걔네를 내가 보내준 이유는 요한이 머리가 깨졌고 조지는 말라리아에 걸렸고 만약에 의사가 치료해주지 않으면은 너네들이 제일 먼저 죽었을걸? 또 내가 왜 그들이랑 화해했냐? 너희들은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어서 나한테 그들을 담판해보라고 사정하지 않았냐? 그건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얻었다는 거다 하면서 종이를 한 장을 탁 내려놔요. 그게 딱 보니까 빌리의 상자에서 꺼냈던 보물지도인 거예요. 해적들은 이제 지도를 서로 돌려보면서 미친 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웃고 이미 보물을 손에 넣은 것처럼 엄청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죠. 이건 플린트의 서명이야. 틀림없는 그 지도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배도 없는데 어떻게 보물을 찾으러 가냐. 조지, 닥쳐. 모두 너희들이 잘못해서 배를 버리게 됐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난 이제 선장이 아니라 선장이 아니라며 새 선장한테 물어봐. 이러니까 해적들이 아니라고. 실버가 다시 선장을 하라고. 바비큐 만세라고. 우리 바비큐가 계속 선장이 되길 원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서 둥그렇게 모여서 술 마시고 얼큰하게 술에 취해서 잠을 자고 근데 주인공 친구는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굉장히 뒤척거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근데 실버가 굉장히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잠결에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깹니다. 다친 사람들을 돌보러 왔다는 리브지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실버가 의사 선생님 좋은 아침이요. 한 가지 놀랄 일이 있어. 여기 누가 있는지 보시오. 이래요. 리브지 선생이 울타리를 넘겨서 보니까 짐? 맞아요. 바로 짐이요. 그래서 리브지 선생님은 좀 태연하게 좋아. 일이 우선이니 먼저 환자들이나 봅시다. 하고 들어와서 짐한테 고개를 이렇게 딱 끄덕하더니 해적들을 진료를 해요. 진료를 마친 후에 오늘 진료는 끝났고 이제 짐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해적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실버가 매섭게 딱 노려보면서 모두 조용히 하라고. 의사 선생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짐과 얘기를 하라. 근데 짐이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짐이 이제 리브지 선생님한테 여태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는 어떻게 했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지 선생님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짐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리브지 선생님이 실버를 불러서 당신은 보물을 찾았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짐을 꼭 지켜줘라.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면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럼 우리가 즉시 와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이제 다 같이 보물을 찾으러 해적들과 짐이 출발을 합니다. 짐을 뺀 모든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공구와 식량을 챙겨서 작은 보트에 올라타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부근에 상륙한 다음 십자가가 그려진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보물지도에 키 큰 나무, 망원경 산의 중턱, 북북동에서 좀 더 북으로, 동남동에서 다시 동으로, 해골섬, 10피트. 이 말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망원경상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사방에 굉장히 높고 큰 나무들이 있었죠. 근데 그 나무들 뿐이었어요. 해적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키 큰 나무 밑에 옷이 다 낡아 빠진 한 구의 해골이 있었어요. 근데 해골의 자세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두 다리가 직선으로 뻗어 있는데 두 팔은 머리 위로 치켜들어서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실버는 나침판을 꺼내서 해골이 가리키는 방향을 측정해 보니까 동남동의 동쪽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가 이 해골이 이정표다. 바로 보물이 숨겨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다. 플린트와 같이 상륙했던 6명의 사람 중 한 명이 이렇게 된 걸 보면은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다. 어서 보물을 파러 가자 이러고 가요. 실버는 계속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기 세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해골섬과 직선으로 있다. 이제 곧 보물이 발견될 것 같으니까 먼저 배를 채워두자. 이렇게 해요. 그때 앞쪽의 숲에서 가냘프게 떨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관에는 죽은 사람이 15, 오오오, 럼주가 한 병이라네. 해적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기절할 듯이 놀라면서 얼굴이 새파래져요. 플린트 유령이다 하면서 막 소란스러워져. 근데 노랫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이번에는 술 가져와. 해적들은 이제 놀라서 기절을 하려고 그러죠. 저건 그가 죽기 전에 배에서 한 말이다. 근데 실버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나는 플린트가 살아있을 때도 무섭지 않았어. 그런데 가만, 저 소리는 벤의 목소리 같은데? 왜요? 만약 벤이라면 살았건 죽었건 겁 안 나. 해적들이 불안해하는 숲 가운데 소리가 사라졌어요. 이제 사람들은 산 중턱의 큰 나무 세 그루 쪽으로 다가갔는데 그중 한 나무가 유달리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도의 표시로는 안성맞춤이었죠.
그때 눈앞에 큰 구덩이가 나타났어요. 구덩이에는 부러진 곡괭이와 틀어진 여행 가방이 떨어져 있었죠. 그 위에 바다코끼리호라는 플린트 선장의 배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보물은 누군가 벌써 파내간 뒤였어요. 해적들은 멍하니 서 있었죠. 하지만 실버가 곧 정신을 차리더니 짐에게 총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짐, 만일의 사태를 위해 받아라. 그러고는 짐을 끌고 천천히 구덩이의 또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때 해적들 중 한 명이 구덩이로 뛰어들어 금화 한 잎을 발견했어요. 겨우 금화 한 잎뿐이다, 실버. 네가 말한 보물은 어디 있냐? 5명의 해적이 모두 실버의 적이 됐어요. 그러면서 짐과 실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숲에서 3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조지와 머리에 붕대를 두른 사나이 그리고 2명이 쓰러졌고 나머지 3명은 도망을 갔어요. 그때 리브지 선생님과 벤이 숲속에서 뛰어나왔는데 총에서 이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리브지 선생님이 서둘러라. 그들이 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서둘러야 한다. 이제 해적들이 다 뒷돛대산 쪽으로 도망을 가서 실버가 리브지한테 고맙다고 얘기해요. 알고 보니 벤은 섬에 혼자서 있는 동안 보물을 찾아서 그 보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던 거예요. 동북쪽 동굴에. 리브지 선생님이 벤을 만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보물 지도를 실버에게 넘겨주고 벤의 동굴로 간 것이었죠. 그리고 해적들이 보물이 없어진 걸 알면 짐이 위험해질 거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 와서 미리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보트가 있는 곳으로 가서 한 척을 부숴버리고 나머지 한 척을 타고 이스파뇰라 호에 가서 새로 닻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선장과 트릴로니 씨와 합류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서 보물을 배로 옮겼어요. 이처럼 많은 보물을 적은 인원으로 바닷가까지 옮겨서 또 보트로 배에까지 운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 작업은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화약과 식량, 약품, 의복, 공구와 담배 등을 남겨놓아서 그때 도망갔던 3명의 해적이 쓸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굉장히 인정이 좋죠. 사실 죽이려고 했던 해적들이 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맑은 날 아침에 닻을 올립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가장 가까운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그날 밤 실버는 금화 한 포대를 훔쳐서 작은 배를 타고 떠나갔어요. 우린 오히려 기뻤어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그와 헤어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선원을 고용해서 편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스파뇰라 호에 탔던 선원 중 겨우 5명만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지도 뒷면에 씌어있던 은계와 무기는 아직 아마도 플린트 선장이 묻어둔 곳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짐은 다시는 보물섬에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후일담을 얘기하자면 모두 다 같이 재물을 나눠 가졌고 스몰렛 선장은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레이는 선장이 됐고 배는 그의 소유가 됐어요. 배는 19일 만에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 지금은 트릴로니 씨 집을 지키고 있고요. 실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이 마무리돼요. 그러나 보물섬의 꿈은 옛날처럼 나를 휘감고 있어요. 나는 지금도 가끔 그 섬에 밀려오던 파도 소리에 놀라 잠을 깨곤 하지요. 또 그럴 때마다 실버의 앵무새 캡틴 플린트의 날카로운 외침소리가 들려오기도 해요. 팔리라의 은하, 팔리라의 은하.